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제시대 전까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또 정리해보고 책을 통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볼 거예요.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제가 하는 방식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사가 무슨 학문이라고요? 시간에 관한 학문이에요. 역사는 시간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나누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학에서는 통상 역사는 시대 구분에서 시작해서 시대 구분으로 끝난다. 이렇게 구분하는 학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구분하는 것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규명하는 게 바로 역사학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쫓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어쩌면 시대 구분이고 시대마다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시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걸 일일이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수 있도록 맥락을 잡아드리는데 주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책을 한번 보면서 자, 이런 흐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 충분히 이 그릇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기억나세요? 19세기 그러면 정치는 무슨 정치라고 그랬죠? 세도정치. 세도정치라는 개념 속에 나머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도정치 결과는 또 뭐라고 그랬죠? 세도정치 결과는 삼정문란. 필연적으로 뜯어먹게 돼 있다. 그 뜯어먹는 그런 현상.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을 묶어서 뭐라고? 삼정문란이라고 했다. 이 삼정문란이 농민들의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밀란이죠. 농민반란이죠. 그래서 홍경래 은한 또는 임술밀란. 기억나시죠? 이게 19세기적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직전 상황입니다. 됐어요? 네. 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직전의 대적인 상황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제국주의가 우리나라까지도 들이닥쳤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이닥친 제국주의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원군 때 직접 충돌한 놈들은 맨 먼저 프랑스. 무슨 양이죠? 병인양요. 몇 년이죠? 모르면 그냥 병인년 해도 됩니다. 무슨 년이라고요? 병인년에 무슨 양이요? 병인양이요. 또 신미년에 신미양요. 이건 누구랑 붙었죠? 미국과. 신미양요라는 이 개념의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미국과 붙은 내용들이 다 나와요. 어디서 붙었냐? 광성진 각 곳에서 누가 주로 싸웠냐? 어제연이 싸웠다. 그죠? 그리고 숫자기를 뺏겼다. 여러분 광화도 가보신 분들은 다 봤죠? 예,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병인양요, 나중에 신미양요지만 그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뒤에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는 영국한테 무릎을 꿇고 일본은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 조선은 서양 세력을 무찔렀다라는 그런 자부심에 차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전국 중요한 곳에 뭘 세웠다? 척화비를 세웠다. 기억나시죠? 그 척화비의 내용도 여러분이 생각날 겁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대내적으로는 세도 정치를 끝장내고 대외적으로는 밀려오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막아내고 이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대원군이 잘한 점도 있지만은 세도가들을 몰아낸 점, 여러 가지 나쁜 정치, 그동안 쌓였던 여러 폐단들을 없앤 점, 삼정문란을 시정한 점, 이런 점들은 그 찬사를 받아 마땅했지만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뜯어간다든지 경복궁 짓느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노동을 시킨다든지 특히 양반들은 묘지림을 베어서 벌목해가지고 궁궐 짓는 데 사용했다든지 또 양반들한테 특히 욕먹은 것은 양반들의 서원이죠. 서원을 철폐했죠. 그래서 공자가 살아나도 전국의 47개를 제외한 나머지 서원들은 전부 다 없애버릴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강력한 그런 서원 철폐 정책이 양반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더라. 또 농민들한테도 경복궁 중건 때문에 많은 원성을 사게 됐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쫓겨났다. 사람 누구 해보세요. 누가 쫓아냈다고 그랬죠? 최익현의 탄핵상소. 그리고 새로 등장한 사람이 민씨 정부다. 민비. 그죠? 자, 이 민씨의 시대는 1873년에 시작해서 1895년까지 간다. 시간을 못 박아놓읍시다. 전부 다 민비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난 골치 아파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어요. 70년대 민비가 집권하던 70년대 제일 중요한 사건은 개항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됐죠?
그리고 80년대로 넘어가면 서양 여러 나라한테 문호를 개방해 주더라. 그래서 맨 먼저 누구라고 그랬죠? 의미 있는 나라. 내가 지금 아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 나라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미국한테 혼자 짝사랑해 왔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은 줄 아느냐. 좀 이따 또 미국이 우리를 팔아먹은 사건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자권에서 우리나라만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는 언제 들어왔다고 그랬죠? 갑신정변의 혼란기를 틈타서.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러시아.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가 프랑스였죠. 크리스트교 전교 문제 때문에 프랑스는 늦어졌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년대라고 그랬죠, 지금? 시간 몇 년대 보고 있어요? 80년대예요. 그리고 80년대는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더라. 개화 정책을. 그래서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화파. 그죠? 개화파의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예요. 박규수는 누구의 손자라고 그랬죠? 연암 박지원의 손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학자들의 실학 사상이 무엇으로 연결된다? 개화파로 연결된다. 됐어요? 이 개화파가 나중에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둘로 갈라지더라. 하나는 온건 개화파, 또 하나는 급진 개화파. 그래서 이 급진 개화파는 1884년에 갑신 정변이 실패한 이후 급진 개화파는 거의 다 죽거나 망명떠난다. 김옥균, 홍종호한테 상하이에서 피살당했죠? 그리고 박영효 일본으로 도망가죠? 또 서재필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급진 개화파는 이때 막 내렸다. 우리의 개화운동도 끝장났다.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 개화를 주도하느냐? 온건 개화파가 개화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특히 애들한테도 만약에 온건 개화파란 말이 나오면 이 온건 개화파를 다른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온건 개화파라는 이 말의 단어의 개념어의 개념 뜻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개화를 되게 부드럽게 온건하게 급진적인 것은 레디컬하니까 좀 나쁜 사람들 같고 깡패들 같고 얘네들은 되게 부드럽고 신사적일 것 같죠. 사실은 얘네들이 누구냐? 신청 사대주의자들이에요. 청나라를 아직도 섬기자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개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안 하자는 얘기예요? 안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 급진 개화파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수구당 이렇게 불렀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들이 대다수가 누구였어요? 민씨 일파들이었어요. 이게 한 묶음입니다. 이게. 됐죠? 이들이 나중에 1890년대가 되면 뭘 추진하느냐?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됐습니까?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갑오개혁이 1차 개혁, 2차 개혁, 그리고 3차 개혁, 4차 개혁인데, 갑오개혁의 3차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고 하냐면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이 갑오개혁과 함께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동학 농민운동이. 또 갑오개혁과 함께 무슨 전쟁이? 청일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청일전쟁. 바로 그 틈에 이런 혼란한 틈바구니에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됐고 3차 갑오개혁은 을미개혁. 을미년이니까 개혁이 쭉 이루어지다가 해가 바뀌어서 개혁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을미개혁. 태양력, 종두법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던,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그 개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학교 설치, 태양력 시행, 또 종두법 사용, 그리고 을미개혁 때 제일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든 게 단발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 민비시해죠? 명성황후 시해죠?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뭐가 일어났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합니다. 지금 나온 김에 여기까지 끌고 왔고 다시 앞으로 가서 80년대 아까 하다 말았잖아요. 다시 시간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강박관념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넣고 대충 잊어먹어도 상관없으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책에 다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다시 하겠어요. 다시. 1870년대 개항을 하고 76년에
1880년대, 80년대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개화가 추진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1차, 2차, 그리고 3차 개혁은 을미개혁 이렇게 진행돼요. 이 개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화에 반대하는 세력 뭐가 있었다? 1882년에 임오년에 구식 군인들이 군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80년대 중요한 사건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임오군란.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갑신정변. 임오년이 먼저고 82년, 갑신정변이 나중에 84년이고 됐어요. 스토리가 연결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신정변, 임오군란으로 이어집니다. 이 갑신정변이 끝난 뒤 10년 뒤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동학농민운동.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인과율입니다. 스토리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당시 외교 정세를 보니까 러시아가 갑신정변을 틈타서 조선으로 내려왔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누가 여기를 차지했다고요? 영국이죠. 무슨 사건이죠, 이게? 거문도 사건이죠. 말로 해봅시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거문도 사건이에요. 거문도 사건. 그래서 벌써 이때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거문도에. 알겠죠? 벌써 이때 전기가 가설됐어요. 영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복궁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먼저, 거문도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즈음에 일본과 청나라가 이 두 사건으로 충돌. 결국은 임오군란 때도 청나라가 우세하고 갑신정변 때도 결국은 일본이 김옥균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의 조선 지배권이 강화되고 일본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찌그러들었지만 일본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차라리 뭐나 벌자? 돈이나 벌자. 그래서 무슨 침략으로? 일본이 경제 침략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누가 주관하게 됐다? 농민들이 주관하게 됐다. 일본의 착취 때문에. 일본의 착취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의 착취란 제국주의의 수탈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를 상품 시장으로 또 우리나라를 원료 공급지로 삼기 위한 제국주의적 수탈이에요.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 제국주의적 수탈이 일본이라는 놈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농민들이에요, 농민. 그래서 농민들이 참다 못해 10년간이나 뜯어먹기더니 84년에 갑신정변,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터졌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반제국주의, 또 하나는 뭐죠? 지배층을, 민시정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봉건 세력이에요. 그래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알겠죠? 이렇게 반봉건, 반제국 또는 반침략, 반봉건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띠고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주로 우리의 구제도, 그러니까 봉건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동학농민운동 때 주장된 여러 가지들이 실현됩니다. 특히 신분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쯤 다 잊어먹었겠죠. 알겠죠?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의 주장이 갑오개혁 때 반영된 것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신분제 철폐만 반영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양반 상농 가르던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근대적인 도량형이 시행된다든지 미터법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시행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근대적인 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다. 그리고 3차 개혁이 을미개혁이다 라고 했어요. 전부 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이 청일전쟁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니 이때 우리나라는 1894년에서 95년까지 아수라판이었다.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운지 알만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끌고 갔어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일본이 승리했다. 일본이 승리한 결과 어마어마한 대가를 차지했다. 요동반도를 먹게 되고 타이완을 먹게 되고 배상금을 2억 량이나 일본이 챙겼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 승리에 반발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간섭을 하고 들어왔다. 이게 뭐죠? 삼국 간섭이죠. 이 간섭 내용이 뭐였어요? 너네 일본 너무 많이 처먹었어. 그만 뱉어내 해가지고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민씨 정부는 그동안에 이거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갑신정변과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에 바짝 붙어있던 민비가 드디어 동학농민운동 이후 청일전쟁이 터지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걸 보고는 누구한테 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한테.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한테 붙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국제적인 강자가 또 나타났으니 이게 누구라고요?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한마디에 꼼짝없이 일본이 요동반도를 빼앗았던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차라리 붙을 바에야 누구한테 붙자? 러시아한테. 민비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썸 타는 관계라고 그랬죠? 알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민비가.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와 붙었어요. 친러 내각이 결성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가진 누가? 일본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민비를 명성황후를 시행. 이게 바로 뭐다? 을미사변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됐죠? 을미사변. 이렇게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이어진다. 자, 보세요. 을미사변 이후 스토리. 여러분들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종임금은 자기 아내를 잃고 부인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다. 밥도 못 먹었다. 맨날 캔커피를 먹든지. 안전하잖아요, 캔커피가. 독을 탈 수 없잖아요. 계란을 먹든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종임금이 커피를 엄청 그것도 캔커피만 먹었어요. 그래야 독을 탈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계란도 독을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식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 고종임금을 아직 황제가 안 됐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빼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엄상궁. 그래서 아관 파천이 이루어졌다. 해가 바뀌었어요. 1896년 2월 달입니다. 95년까지 을미사변, 그리고 96년에 아관 파천, 그리고 1년을 있었죠. 그래서 아관 파천 결과했습니다. 이것도 인과관계, 인과율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고종임금을 옆에 끼고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겼다. 기억나죠? 금강을 달라, 나무를 마음대로 벌목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게 되더라. 이걸 막아보자고 드디어 민중들이 뭉쳤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특히 미국에 망명갔던 서재필이 돌아와서 여기 독립협회에 가담합니다. 서재필뿐이 아니에요. 온건 사대주의자,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들, 이 갑오개혁, 을미개혁 추진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와요. 알겠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렇게 출범. 자,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임금이 다시 컴백했어요. 1800 언제요? 97년에. 그리고 나라 이름은 뭘로 바꿨다고 그랬죠?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드디어 황제가 됐기 때문에 대한제국입니다. 근데 이름만 황제이고 고종 황제라고 불렸지 사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비운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되고 연호를 광무라고 바꾸고 황제 국가에 걸맞는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단행했으니 이걸 뭐라고요? 광무개혁이라고 한다. 미미한 개혁이었습니다. 오히려 황제 권한만 강화시켜 놓은, 황제권만 강화시켜 놓은, 백성들이 민주주의 하자는 이 민주주의 요구를 짓밟았어요. 이 독립협회를 어떻게 짓밟았느냐? 황제를 지지하는 어버이연합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알았죠? 이 황제를 지지하는 어버이연합을 황국협회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이름 봐보세요. 무슨 협회? 황국협회. 그 꼬봉들이 누구였느냐? 전국의 보부상 조직이었어요. 그게 누구지? 엄마 부대 또 주옥순이 뭐 그런 똘마이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변희재 뭐 이런 놈들 뭐 야구방망이 들고 나타난 놈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실제로 폭력적으로 독립회를 해산하고 독립회가 주도했던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던 놈들이 바로 누구냐면 보부상 조직이었어요. 한국협회의 휘하에 있었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무개혁은 허울뿐이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또 우리 국민 민권을 강조했던 독립회를 무참하게 짓밟은 대한제국이었다. 자, 나라는 점점 망해갑니다. 이제 망할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망해가겠죠? 망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망할 놈들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새로운 것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볼까요? 그러더니 드디어 우리를 바보로 알고 드디어 옆에 있는 강대국 누가요? 러시아가 먹으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경합이 붙었던 누가요? 일본이 드디어 한판 승부를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게 무슨 전쟁이죠?
억울하게도 청일전쟁 때도 일본이 이기고 러일전쟁 때도 일본이 이기고 일본이 이기는 순간 우리는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일본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완전히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잘 나가는 순간 우리는 점점 역사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꼬라박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드디어 1910년까지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8월 29일 날 완전히 국권을 강탈당하죠. 이 과정이 국권 강탈 과정이에요.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한 걸 또 이렇게 할까요? 예? 왜 할까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바로 나가버리면 완전히 외국어로 떠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럴까봐 다시 연결되라고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무원 그 수험생, 대학생들도 복습을 안 해요. 그러면 떠먹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지금 걔들이 대학생이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전부 다 엄마들이 디자인해놓은 학원 다니고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수업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를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습관이 배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씩 한 3번 반복해야 비로소 대학생들도 알아요. 그런 여러분들도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라고 너무나 자괴감을 느끼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고, 오늘 들어갈 부분은 이제 일제시대로 어떻게 전락이 가느냐, 그 과정을 다시 좀 보겠어요. 한숨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지금 기울어 가니까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근현대사를 하면 아이들도 막 되게 비분간개합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라가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탄에 빠지고 그 슬픔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한숨 쉬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다시 두 가지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화 세력을 좀 보겠습니다. 개화. 이 개화를 추진하는 놈들이 1882년에 무슨 사건을 계기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모군란 이후에, 야, 청나라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기대야지. 민비가 맞아. 그래서 친청 사대주의자들은 되게 민씨일파들이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말이 좋아서 온건 개합하지. 사실은 이들 뭐라고요? 수구당이었다. 그죠? 대다수 이들이 민씨 일파들이었다. 사실은 민씨 정권도 세도 정치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척에 의한 타락한 문벌 정치, 민씨 놈들이 다 해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민비를 명성황후를 뭐 있었죠? 그 OST 음악 있죠? 명성황후? 난 조선의 뭐 국모다? 이런 드라마니 영화니 이것 때문에 되게 미화됐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정치를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너무 정치를 잘못한 한민족 역사에 3여걸이 있는데 신라 말 진성여왕, 그 다음에 신라 말 진성여왕, 그리고 우리 민자경이, 그리고 박 503호, 알았어요? 이 여왕들이 거의 여왕급이었잖아요. 여왕급들이 나라를 거덜냈는데 그때마다 민중들이 살려냈어요.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국민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그 껍데기는 망하고 새로운 포맷이 돼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나라가 생겨납니다. 어차피 썩고 낡은 것들은 없어져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민씨 일파들이 친청 사대주의자들이고 청나라에 빌붙어서 개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놈들을 적으로 알고 이놈들을 타도야 돼 다 죽여버려 한 사람들이 급진 개합하고 실제로 이들이 액션을 옮긴 게 뭐라고요? 갑신정변이었다. 그러나 이거 너무나 성급하게 잘못 시행하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개화도 중단되고 결국은 10년 동안이나 근대화가 중단되다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큰 임팩트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온건 개합하는 그 이후에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갑오개혁을 주도했다고 그랬죠? 갑오개혁을 주도하게 되고, 자, 이 갑오개혁 뒤를 이어서 독립협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독립협회는 이들이 합쳐져요. 없어졌던, 도망갔던 누가 왔다고요? 서재필이 합세해서 이렇게 묶어져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또 뭐냐? 1896년부터 1898년까지만 독립협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이후에는 이 독립협회 뒤를 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애국 계몽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힘을 기릅시다.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산업을 진흥시켜서 서구 여러 나라나 일본처럼 우리도 공장을 짓고 군함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고. 경제를 주장합니다. 경제 발전을 주장합니다. 알겠죠? 산업화를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열심히 교육을 합시다. 라고 교육을 주장합니다. 경제와 교육을 국민의 힘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생각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국민 여러분이 각성해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인라이트먼트잖아요, 계몽이.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게 한 수단으로서 뭘 삼았냐면 언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최초 신문이 뭐였죠? 독립신문을 필두로 해서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때 애국 계몽 운동을 했던 그런 신문들이에요. 연결되나요? 이 흐름을 잡고 있어야 돼요. 개화는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독립협회가 애국 계몽 운동의 선구자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안의 신민의 이런 여러 가지 애국 계몽 운동이 있게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할 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권 강탈기라고 합니다. 이 국권 강탈기 때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때 우리나라가 점점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하듯이 일제 식민지로 가라앉고 있을 때 저항했던 그 운동의 하나의 방향이 뭐냐면 애국 계몽 운동이었어요. 됐죠? 그 애국 계몽 운동이 뭐라고요? 경제를,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기르자. 우리도 강해지자. 우리도 서구화를 하자. 이런 운동이었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방향은 이때 이들과 싸웠던 개화를 반대하던 뭐라고 그랬죠? 위정척사라고 그랬죠. 위정척사.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적 질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질서인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되게 성리학자들이었죠. 그 이전에 성리학의 주 리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주 리론은 골치 아프시죠? 주 기로는 기후학파라면 주 리론은 주로 경상도 영남학파예요. 그래서 영남 유림들이 주도했어요. 영남 유림들이 주리론을 주도했고 그 제자들이 위정척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정진, 이항로 또는 만인소를 주도했던 사람 누구죠? 이만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기득권을 전부 다 경상도 영남학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성리학 그 전통 질서 그러니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위정척사 운동을 이쪽에서 주도했었다. 그 뒤를 이어서 위정척사 운동 뒤를 이어서 자 위정척사 운동은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1860년대는 (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죠. 병인양요 당시에는 누가 했었냐면 기정진, 이항로 이걸 되게 잘 물어요. 이 단계를. 그 다음에 1870년대는 개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76년에 개항 당시에는 이 사람만 알면 최익현. 무슨 상소를 올렸다고 그랬죠? 나라를 열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 소를 올렸죠. 나라를 열려면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고 도끼를 갖다 놓고 광화문 앞에서 도끼 상소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최익현이에요.
쉐이켄이 또 언제 나왔죠? 대응군을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래서 중요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좀 이따가. 알겠죠? 그 다음에 1880년대는, 예, 아주 중요한 책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문호를 개방해줬다고 그랬어요.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왔던 김홍집이가 가져온 책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선책략. 이 책이 유림 사이에 유포되자 이게 무슨 나라 팔아먹을 소리 하면서 전국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알겠죠? 조선책략 유포 당시에, 자, 영남의 유림 대표 이만손이가 뭘 올렸다고 그랬어요? 만 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인소예요. 상소를 두루마리로 말하는데 이게 100m가 넘어요. 거기다가 10,000명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정도로 그 거센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었다. 됐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문호를 열자, 그리고 서구화를 추구하자, 근대화를 하자, 개화를 하자라고 한 반면 개화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가열찬 운동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됐어요? 그러다가 1895년 드디어 을미사변으로 누구를 죽였다고요? 국모를 시했어요. 또 을미개혁으로, 야, 너네들은 머리카락 다 잘라. 서양식으로 전부 다 하이칼라를 해야 돼. 이렇게, 예, 뭘 내렸어요? 단발령을 내렸어요. 남자들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알았어요? 남자들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사실은 전부 다 머리를 기르고 다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그랬어요. 95년이니까 아주 오랜 얘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다 길렀어요. 그래서 상투 틀고 다녔잖아요. 총각 때는 이렇게 기르고 다녔어요. 이렇게. 총각 때는 이렇게 치렁치렁 하고 다니고, 닦고 다니든지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근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특히 을미사변 때 국모를 시해하고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내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의 후배들이 뭘 일으켰느냐? 의병을 일으켰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에 이어서 이제 다시 을미내라는 의병을 무슨 의병이라고? 을미의병. 그래서 을미의병은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 됐죠? 을미의병은. 을미의병 뒤를 이어서 드디어 1905년 우리는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을사조약과 러일 전쟁에 반대해서 일어난 의병이 무슨 의병이겠어요? 을사의병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을사년에 무슨 의병? 을사의병. 을미년에 무슨 의병? 을미의병. 순서가 그러니까 뭐가 빠르죠? 을미가 빠르고, 그 다음에 1905년에 을사의병이에요. 그리고 1907년 드디어 고종임금을 퇴위시킵니다. 을사조약 때 반대해서,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고종임금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3명을 파견하잖아요. 그게 누구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명의 밀사를 파견하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헤이그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고종임금이 문책을 당합니다. 너 우리 일본을 배신 때리고 뒤에서 이렇게 딴짓을 했어. 너 물러나. 순종한테 양해해.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이 황제 자리를 올라차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고종이 퇴위하고 시켜나서 또 뭘 했냐면, 고종 퇴위 이후에, 예, 군대에서 이제 반란 조짐이 보이거든요. 군사력을 가진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군대를 전부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이걸 뭐라고요? 군대 해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년이냐? 이게 정민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의병, 군대 해산과 고종퇴위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을 무슨 의병이라고? 정미의병이라고 하고, 특히 정미의병의 신호탄이 된 사건이 있었으니 서울시의대 제1년대 1대대장 박성환이 자결했어요. 알겠어요? 해산된 군대의 대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무기와 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그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가담했어요? 유생들이 주도한 의병에 가담했어요. 이걸 무슨 의병이라고? 정미의병. 그러니까 해산된 군대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의병이에요? 정미의병이에요. 몇 년 이후에? 1907년에. 그래서 의병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큰 트렌드.
우리가 나라를 뺏겨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민족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하나는 힘을 기르자라는 운동. 무엇으로? 애국계몽. 됐죠? 힘이란 뭐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산업을 일으켜서 진짜 우리도 서구화에 힘쓰자라는 운동이고, 여기는 뭐냐? 야,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언제 힘을 기르고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잠자고인데 강도가 쳐들어왔어. 일본 놈들이 개항을 하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 거 마구 뺏어갑니다. 내가 가장이에요. 근데 이 일본 놈 강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 싸워봐야 질 게 뻔해. 운동 아령 갖고 연습하고 힘 기르고 있어요. 애를 무찔 때까지. 안 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 처자식과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되겠죠. 이런 정신으로 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의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 버리고 자기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나가 싸웠어요. 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그거 총이라고 들고 다니냐? 장난감도 아니고 그런 총으로 어떻게 일본 놈하고 싸워서 이기겠냐? 근데 우리나라 의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질 줄 알아요. 죽을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싸워서 죽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일본한테 나라를 딱 빼앗긴 이후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독립군이 됩니다. 목숨 걸고 빼앗긴 우리 집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걸어야 되라고 이 후예들은 만주, 간도, 연해주로 가서 다 독립군이 돼요. 힘을 기르자라는 놈은 어때요? 그 비굴함과 그 추잡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몰러 간다고? 친일파가 됩니다. 아시겠죠? 박영효 또는 뭐 독립협회에 나섰던 서재필 모두를 전부 다 친일파들이에요. 알았어요? 그 뒤로 일본 놈들한테 비굴하게 붙어, 물론 이 가운데 친일파가 되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남만주, 삼원보 이런 데다가 가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되게 큰 흐름이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힘을 기르자. 나중에 이들이 뭐가 된다고요? 친일파로 가는. 또 끝까지 목숨 버리고라도 싸우자라는 사람들이 의병입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 이 두 가지가 나라를 빼앗기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저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어느 시험에서나. 알겠죠?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 어떻게 나라를 뺏겨갔는지를 보겠어요. 알겠죠? 네. 이 다음을 보겠어요.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세력이 왕창 커집니다. 청일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양 여러 나라가 어쩌다 일본이 이겼겠지. 청나라는 아시아의 잠자는 사자였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이미 약하다는 것은 1842년 아편전쟁 때 한번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고 청나라는 근대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 근대화가 실패한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하고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에 성공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후발 자본주의 국가지만, 아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러시아도 후발 자본주의 국가지만 당시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에서 가장 센 발틱 함대, 그리고 유럽에서 팽창해가는 러시아를 무서워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만평, 카툰, 신문에 나오는 만화를 보면은 러시아를 뭘로 표현했냐면 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북극곰에 묘사하고 아주 무서운 놈들, 흉측한 놈들, 힘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무서운 애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는데, 그 러시아를 일본이 이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1905년 러일 전쟁이 한참일 때 우리 조선은, 당신이 이제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편도 들지 않겠어. 일본 편도 들지 않겠어. 괜히 누구 편을 들었다가 잘못되면 왕창 당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무슨 소리야? 너네들은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야 돼. 그리고 너네 한국 대한제국에 있는 땅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겠어. 라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기지로 사용하겠다고 이걸 체결합니다.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요. 그래서 1904년 8월 달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는 우리가 체결한 국외 중립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본이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사용권. 그래서 이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독도를 이때 강탈해 갔어요. 다케시마라고 해서 죽도라고 해서 이때 일본한테 넘어간 한일 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1905년 일본은 드디어 이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요. 한일 협약을. 제1차 한일 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점점 일본이 대한제국을 어떻게 삼키느냐 모습인데요.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국외 중립을 무효화하고 우리나라를 군사시설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더니 1차 한일 협약으로 고문단을 파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할 수 있도록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거 많이 연락이 왔던 거예요. 이때 왔던 일본의 외교 고문이 그 유명한 장인환 전명원 열사가 로스앤젤레스까지 쫓아가서 몽키 스패너로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인 미국인 외교 고문 누구예요? 스티븐스예요. 이 자식이 미국 놈인데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조선 사람들이 일본하고 나라 합치는 것을 되게 좋아해 하면서 미국에 또는 유럽에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겠어요? 한국에 쫓아갑니다. 이놈 죽이려고. 누가요? 장인환 전명원 열사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스티븐스를 죽였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왔던 놈들이 메카다죠. 기억나세요?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하진 않겠죠? 재정검은 메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폐 제도를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꿔놓고 우리나라 돈을 다 먹기 위한, 우리나라 재산을 다 삼키기 위한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이미 알겠어요? 그런 준비를 해나갑니다. 됐죠? 그래서 고문정치가 시행되더라. 외교적으로, 재정적으로 고문정치가 시행되었다. 알겠죠?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은 그해 12월 달, 1905년 12월 달에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입니다. 요 근래에는 우리가 강제로 조약을 체결당했다고 해서 어거지 늑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을사늑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을사늑약을 체결당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우리 조선은 완전히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이제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후라이를 해먹든 구워먹든 너네들은 상관하지 마. 조선은 우리 거야. 아무도 간섭하지 마. 외교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권, 외교적 주권을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국가적인 주권을 상실한 게 언제예요?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나라를 뺏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자결자가 속출합니다. 누가 자결했나요? 당시 고조임금을 지키던 시종무관 경호실에 있던 사람이죠. 민영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알겠죠? 매촌 야락으로 썼던 황현도 이런 나라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죽었습니다. 또 그 유명한 황성신문의 장지연도 알겠어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놓고 국민들한테 비분 강경 글을 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때가 언제라고요? 1905년이에요. 뭘 뺏겼다고요? 주권을 뺏겼다. 무슨 주권이냐?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권리를 드디어 뺏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요.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합니다. 미국, 너네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미국한테 우리가 처음 개항할 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도와준다고 했잖여 하면서 고종임금이 미국한테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헐버트를 파견하기도 하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기도 한 게 바로 미국한테 의존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어때요?
탈탈 털었어요. 웃기게 말해 임마. 너네들이 뭔데 그래. 우리는 오로지 일본하고 친할 거야. 우리는 오로지 영국하고 친할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1905년부터 미국, 영국, 일본 놈들 한편입니다. 지금까지. 알았어요? 다시 얘기하겠어요. 1905년부터 미국, 일본, 영국은 영원한 우방이에요. 러일 전쟁 때 영국과 미국이 전쟁 비용의 60%를 일본한테 원조를 해줬어요. 투자한 겁니다. 누가 투자했어요? 누가 투자했어요?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 잡는데 돈을 60% 전쟁 전체 비용의 60%를 영국과 미국이 대줬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요? 그래서 일본이 이긴 겁니다. 투자를 한 만큼 건져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건지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본을 지렛대 삼아서 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지금까지 통용돼야 안 돼요.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미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알겠죠?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짝사랑하고 우리가 미국을 그리워하고 미국이 좋다고 아무리 노래를 하고 홍준표 보니까 미국하고 한국 국기가 새겨진 빠찌를 달고 미국에 가서 이 미친 새끼가 이 발정제 놈이 말이죠. 알았어요? 그런 놈이 나라를 팔아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4대 외교를 했던 놈들하고 똑같은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짝사랑하더라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일본을 도와줄 겁니다. 원자폭탄까지 떨어뜨리고 전쟁을 했던 그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투자국이었어요. 알았어요? 일본한테 그만큼 베팅을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본을 놓고 우리 편을 편들어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혹시 미국이 일본보다는 우리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알겠죠? 영원한 쟤네들은 이 세 나라는 영미일은 세 나라는 적어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편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책임을 지고 고종임금이 퇴위하고 고종임금 퇴위에 저항해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군대만 해산시키고 결국은 일본이 맺은 게 뭐냐? 제3차 한일협약이에요. 이것을 신협약이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3차 한일협약, 신협약 이것이 정민연에 체결됐다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됐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참에 한번 정리해 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미 7조약으로 장관은 조선 사람인데 허수아비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때 장관 밑에 차관을 전부 다 누구로 임명했어요? 일본 놈들을 갖다 놨어요. 얘네들이 실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차관이 우리나라 정치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전체 부서를 다 장악했어요. 알겠죠? 실세가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국가 행정의 실세를 일본 놈들이 다 쥐락펴락 한 겁니다. 무슨 정치라고요? 차관 정치가 시행. 됐죠?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죠? 껍데기만 남았어요. 정미 7조약이 1907년에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뭘 했느냐? 예. 군대를 해산해서 군사권을 박탈하고 이건 뭘 박탈한 거죠? 행정권을 박탈한 거죠? 행정권 박탈하고 군사권을 박탈하고 드디어 독립운동가들이나 일본한테 저항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체포하고 마음대로 구속하고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권을 뺏어간 조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1909년에 기후각서입니다. 기후각서. 감옥사무와 함께 사법권을 박탈해서 재판도 없이 잡아가고 알겠죠? 기후각서. 그래서 사법권 박탈. 그리고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는 치욕스럽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경술국치일입니다. 완전히 일본한테 마지막 남은 껍데기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었다. 됐죠? 제2차 한일협약 때 우리나라에 왔던 지배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통감이었어요. 초대 통감이 누구였죠?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죠? 이 이토 히로부미가 왔었는데 이게 바로 통감 정치의 시작이고 이 이토 히로부미 요 놈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이죠.
어저께 죽였습니다. 10월 26일 날이에요. 알았어요? 언제요? 1909년 10월 26일 날 죽였어요. 알았어요? 그로부터 70년 같은 날에 박정희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알겠죠? 알았어요? 11.6이잖아요. 11.6. 70년, 79년 10월 26일 날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사살당했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란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으로 드디어 나라가 전락하는 모습을 봤어요. 잠깐 교재를 좀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막 일사천리로 달려왔는데, 백 23쪽 보실까요? 23쪽? 거기 보면 19세기 후반의 세계, 서양의 근대 과정 다 나오죠? 절대왕정 다 나오죠? 책이 없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다 했던 거야. 알았어요? 그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절대왕정, 시민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 시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거니까 책이 없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아시아 침략 다 봤죠.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중국의 문호개방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1쪽 보실까요? 19세기 중엽의 국내 정세. 국내 정세는 세도 정치가 쫙 나와 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등 나열인 임금 때. 됐어요? 넘어가 보세요. 뒤에 제국주의 열강의 접근. 이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 대원군의 개혁정치 쫙 나오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쫙 나오죠? 그리고 넘어가서 35쪽에 수교통상 거부정책과 양요가 나옵니다. 먼저 무슨 양이라고요? 병인양이요. 나중에 무슨 양이요? 신미양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 보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37페이지에 나오고요. 또 38페이지에 신미양요가 쫙 나옵니다.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 숙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여기 찾아보면 자세히 잘 나왔어요. 알았어요? 네이버를 보면은 되게 틀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답글 달아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글들이 엉망으로 막 지들 멋대로 써있는데 이거 보면 깡통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뭘 알려드렸냐면 개념어를 던져줬어요. 제도정치 이렇게 했어요. 그 개념어 안에 있는 개념들은 여기서 스스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과 개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맥락을 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이 없어서 역사를 공부해도 다 잊어먹어집니다.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뿌리부터 줄기, 줄기에서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줄기나 가지가 없으면 이파리가 달라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파리들이 많이 있어도 가지나 줄기가 있어야 이것들을 붙들고 있고 이 이파리와 가지와 줄기가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맥락을 잡아놓고 있으면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낼 수 있고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래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냐고 알려드리고 싶냐 하면 한참 많이 나갔어요. 네. 16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이 정미 7조약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한국 병합에 관한 마지막 조약. 그래서 쭉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무단 통치, 일제시대를 쫙 정리할 겁니다. 똑같은 요령을 일제시대도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일제시대 전체를 딱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 남았죠? 우리가 3번 남았나요? 3번 남았나요? 나머지 시간이?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쫓아올 수 있겠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